로드리거의 평균 급여는 자, 8대 8대를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F의 8이 되겠죠. 또는 그냥 F의 Q바라고 쓰겠습니다. 자, 평균 판매 실적이니까요. 이게 바로 8대 8대를 판매하고 있을 때 로드리고의 평균 급여고 그게 오른쪽입니다. G라고 썼네요. 페이 스케줄이 달라졌으니까 제가 G라고 쓰겠습니다. 자, 바로 오른쪽이 8대 8대를 판매하고 있는 로드리고의 평균 급여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만일 아까 이제 컨케이브 스케줄과 이제 얘를 조금 바꿔서 이제 만일 1월에 12대를 판매를 하고 2월에 4대를 판매하면 급여가 어떻게 평균 급여는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월에 12대를 판매를 해요. 그러면 그때의 급여는 W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G의 Q1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월에 4대를 판매를 하게 되면 자, 그때의 급여를 Q2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G의 Q2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급여와 이때의 급여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 그래프상에서는 대략 중간쯤 자, 이 정도가 바로 로드리고의 평균 수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받고 있는 급여 수준은 얼만큼이냐면 1월에 8대, 2월에 8대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지금 급여 수준은 여기겠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어떤 결론을 짐작할 수 있냐면 컨벡스 스케줄 경우에 페이 스케줄이 이렇게 컨케이브한 경우에는 매월 판매 실적이 같을 때의 평균 급여보다 판매 실적이 2달 사이에 차이가 클 때 평균 급여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판매 실적이 같을 때의 평균 급여가 이만큼이고 판매 실적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2대와 4대 판매 실적의 차이가 생길 때 평균 급여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평균 급여가 더 높은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아까 마찬가지로 자, 여기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요 점과 자, 요 점. 그래서 1월에 12대를 판매했을 때 그때의 급여, 그다음에 2월에 4대를 판매했을 때 그때의 급여를 이제 각각 찾고요. 자,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직선, 노란색 직선을 먼저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이 두 점이 이제 모서리가 되도록 한번 사각형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자, 이 간단한 사각형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매월 8대를 판매하는 경우에 평균 급여는 바로 여기가 됩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이게 바로 매월 8대를 판매할 때의 평균 급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G8 더하기 G8을 다시 2로 나눈 거니까 그냥 이것은 G8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동일하게 8대를 판매했을 때의 평균 급여가 이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은 요만큼 판매를 하고 그 다음 달은 요만큼 판매를 했을 때 평균 급여가 이제 여기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세로축을 보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만 그려 놓으면 바로 이 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Q바가 8일 때 함수 GQ에 대응하는 요 값은 바로 평균 급여예요. 8대 8대를 판매했을 때 평균 급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대각선과 만나는 요 점은 요 끝에 있는 값 4와 요 끝에 있는 값 4에 대응하는 함수 값의 평균이다. 바로 요 값이 되겠죠. G4의 값과 그 다음에 G12의 값의 평균이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월 8대씩 판매하는 경우에 평균 급여는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한 달은 12대를 팔고 그 다음 달은 4대를 판매했을 때 평균 급여는 더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드리고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냐면 로드리고는 당연히 매월 판매 실적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한 달은 판매 실적을 가급적 뭐 0에 가깝게 만들고 그 다음 달은 판매 실적을 이렇게 막 부풀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딜레이 할 수 있겠죠, 자신이. 그래서 이번 달에
고객이 막 차를 보러 와요.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음 달에 구입하시면 뭐 이러이러한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판매 실적을 한쪽에 이렇게 몰아주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컨케이브 스케줄에서 봤던 것과 같이 로드리고는 타이밍 게임을 하는 것이죠. 프린시플과 함께 프린시플을 상대로 컨케이브 스케줄과 컨벡스 스케줄에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그러니까 로드리고는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판매량을 조절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하고요. 만일 페이 스케줄을 컨케이브한 스케줄 혹은 컨벡스한 스케줄로 설계를 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뭐 왜곡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인센티브가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앞서 두 번의 컨케이브한 경우와 컨벡스한 경우에 살펴본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뭐 프린시플 입장에서 그게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아무 상관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판매 실적이 발생하는 판매가 실적이 발생하는 시점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조작하는 것이 프린시플 입장에서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뭐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손해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페이 스케줄을 고수하는 것이 정말 좋은가, 혹은 커스터머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커스터머 입장에서도 과연 좋은 것인가. 그래서 키 포인트는 첫 번째로 컨케이브 스케줄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수 구조가 컨케이브하다고 하면 에이전트는 성과가 일정할 때 가장 큰 보상을 받기 때문에 성과를 일정하게, 그러니까 세일스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실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최선이고, 반대로 페이 스케줄이 컨벡스하다면 성과의 차이가 클 때 에이전트는 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일을 하지 않다가 뭐 시절이 좋아지면 뭐 그때 이제 확 성과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텀 라인은 과연 뭐 기업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혹은 커스터머의 이해관계와 합치하는가, 뭐 이것이 사실 더 이제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이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성과의 패턴이 결정되고요. 컨케이브하면 성과의 패턴은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뭐 8대 8대씩 성과가 매우 컨스턴트하게 일정하게 성과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 스케줄이 컨벡스하다면 성과가 막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성과의 패턴은 결국 페이 스케줄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퍼포먼스 페이에서 가정했던 가장 단순한 형태의 리니어 인센티브 스킴이 바로 이런 형태죠. 그래서 베이스 페이가 있고 절편,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인센티브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로드리고의 경우에 이러한 방식의 페이 스케줄을 도입한다면 로드리고는 타이밍 게임을 할 인센티브가 사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뭐 판매 실적을 이번 달로 땡기거나 혹은 다음 달로 미루거나 그랬을 때 뭐 추가로 더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에 리니어한 선형 관계, 단순한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 타이밍 게임의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 있겠죠. 미스 리포팅 하다는 뜻은 실제로 이번 달에 실적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이제 뭐 회사나 혹은 뭐 매니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음 달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자신한테 유리하니까 뭐 이런 경우. 이건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수 있겠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거래를 리포트하지 않은 셈이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5장 후반부 내용입니다. 타이밍 게임과 관련해서 컨벡스 스케줄, 컨케이브 스케줄과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